자, 박정희가 빨갱이였는가?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박정희는 내가 왜 빨갱이야? 근데 박정희가 이제 그 만군에 갔다가 광복군으로 가요. 박정희가 광복군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 해방 후의 얘기입니다. 해방 전에 광복군이 아니에요. 해방 전에 광복군을 했어요, 진짜인데. 근데 그 광복군에 들어간 건 광복군이 이제 그 중국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게 해방된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기어 들어갔어요. 기어 들어갔는데 보니까 미국이 광복군을 인정 안 해요. 아, 이거 그 개털이구나 하면서 귀국을 했고, 그 형 박상희를 찾아갔더니 너 꼴 좋다. 말 안 듣고 국내에 있지 않고 그렇게 가더니. 근데 기왕에 군사 학교 배우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나라에서 군사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자정하고 있다가 국방경비대에 가라. 그렇게 이제 보냈죠. 그런데 그렇게 박정희가 광복군 했다고 하는데, 박정희가 광복군 했다는 걸 기록한 책이에요. 박영만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 진짜 광복군 출신이에요. 근데 이 책을 박정희한테 갖다 줬더니 박정희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책을 갖다 주면 박정희가 상을 줄 줄 알았는데 박정희가 화를 내면 이런 걸 써오면 어떡하느냐고. 광복군 있던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광복군 해방 후에 광복군을 했지 무슨 그때는 광복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 뭐 이걸 염치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은 그런 거짓말이 안 통한다는 걸 너무 그 관련자들이 다 살아있던 시절이니까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저런 책에 박정희의 광복군 활동을 증언하는 책이 있다. 또는 심지어는 영화도 만들어진 적 있죠. 신은경하고 김태우 나와서 건축무한 육명각체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이상해서 무슨 영화인지 뭐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다가 보다가 박정희가 비밀 광복군이었다니 하고 이제 의학하고 이제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다가 이제 이 사람이 박정희의 형 박상희예요. 일제시대 때 그 민족주의자였고 아마도 좀 그 좌적인 성향, 진보적인 성향을 가파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월 항쟁, 우리 지금 이 선생님 우리 사무실에서 이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데 이 선생님이 이제 10월 항쟁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을 썼죠. 근데 박상희가 이 10월 항쟁 당시에 고향이 구미에서 그 농민 봉기를 이끌다가 경찰청에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박정희는 남로당에 이제 이게 10월 항쟁이죠. 그래서 경찰도 많이 죽고 했는데 이게 박정희의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박정희가 무기징역을 받았다 하는 그 판결문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자, 이게 남로당에 가입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로당의 조직책이었을 때 박정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포섭대상 영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군이 당시에 3개의 파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 만군이 그 양대 축이고 작은 파벌이 광복군이에요. 근데 박정희 보세요. 3파벌에 다 걸려 있어. 만주군관학교 나왔죠. 일본 육사 나왔죠. 게다가 해방 후지면 광복군을 했죠. 3파벌에 다 걸려있는 사람을 몇이나 됐겠어요. 그런데다가 그 만군 출신은 대개 함경도 사람들이 함경도 평안도가 많아요. 남쪽 출신으로 만군에 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 육사는 많이 갔어도 만군은 많지 않은데 박정희는 그 드물게 남쪽 출신 만군이에요. 남로당은 기반이 남쪽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한 농민 아들로 태어나 기본기급 출신이에요. 그 박정희가 명민하죠. 사람은 명민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리고 도끼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조직력도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조직가로서 탁월하단 말이에요. 상황 파악하고 다 사람 끌어들이고 하는 거 잘. 혁명열사 유가족 아니야. 혁명열사 유가족. 아니, 박정희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딱 포섭을 했어요. 제대로 포섭한 거예요. 그러고선 근데 박정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그거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를 봐준 사람들이에요. 박정희를 봐준
여기는 김한용이 원영덕, 박정희 주대를 썼던 만군 대장이죠. 정일권, 박정희랑 육사 동기인 김한일. 제일 중요한 건 김창룡과 백선엽이죠. 김창룡이가 제일 중요하죠. 김창룡이가. 근데 이 김한용은 이 재판의 재판장이었고, 법무감으로서 그 재판장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 숙군 과정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박정희 그리고 만군 인맥이 도와줬는데 박정희가 살 수 있었던 건 남노당 조직 명단을 털어놓아서 저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김한일이가 증언을 했는데 조사했었던 사람인데 김한일은 박정희가 좋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김창룡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백선엽 도움 좀 더 받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명단을 털어놨는데 저 명단은요 김창룡이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거예요. 상당히. 그런데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죠.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건데 명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박정희가 최고급 사체였기 때문에 체계를 알고 있어. 남노당의 군부 내에 어떻게 조직을 심었는지.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점조직으로 심었을 텐데 그 점조직 전체의 그림표를 그릴 수 있는 한 명 한 명은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상당히 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있는가를 파악하는 건 박정희의 진술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체계를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를 살려줄 때, 그러니까 저때 웬만하면 사형당할 때거든요. 박정희는 최고위 프락치였는데 살 수 있었던 건 몇 가지. 우선 적극 협력했다가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박정희가 한 게 없어요. 많이 하는데 한 게 없어. 왜냐? 박정희 같은 사람은 함부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천일 양군 일일 용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일 동안 박정희는 정말 남노당의 최고위 프락치였기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여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꼭꼭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한 게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한 게 있어야 못 처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된 데다가 그래서 이제 박정희를 워낙 협조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좌우익에 대한 관념이 좀 틀렸어요. 나중에 전쟁이 터지고 학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엄청난 게 됐지만 그전에는 야 쟤는 우리 식구인데 봐줘야지 그런 게 통해요. 다른 인연이 빨갱이다 아니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박정희는 만군 내에서는 능력으로 보나 또 박정희 성격을 나서서 이제 박정희 봐준 거고 봐줄 때 어떻게 봐주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꼭 박정희를 데리고 가요. 박정희가 안 가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박정희를 데리고 가.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하겠어. 저건 박정희 저 새끼가 불어서 제가 잡혀갔다. 다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데리고 가요. 그게 살려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박정희가 이렇게 적극 협조했어라는 걸 보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절대로 좌익으로 못 가죠. 박정희가 나 그거 그때 억지로 한 건가 웃기지만 너 때문에 죽은 동지가 몇인데 절대로 좌익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써서 김창룡이니 백선엽이니 또 여러 명이 구명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김창룡이었고 칼자를 쥐고 있었던 건 김창룡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백선엽과 박정희 나이는 백선엽이 어립니다.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건 참 기막힌 사진이에요. 반환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김창룡, 백선엽, 이후락이에요. 1940년대 군 정보기관 책임자, 50년대 책임자, 60, 70년대 책임자. 군사정권이라는 게 결국
이 군 정보기관 책임자들이 그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어깨동무하고 한 장의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건이 이게 그 박상희의 단짝 친구예요. 어려서 박정희 집에 또 여러 번 놀러 왔고, 박정희가 황태성 무릎에 앉아서 놀았고, 황태성을 굉장히 존경했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종필 장모예요. 그런데 이 주례를 소개를 황태성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태성하고 박상희하고는 아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짝이었는데, 황태성이가 내려와서 맨 처음에는 김성곤을 찾아갔는데 길이 엇갈렸어. 그리고 김성곤이 다시 황태성 이름을 듣고는 다시 연락을 안 했어요. 신고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성곤은 하여튼 그래도 그게 이 친구에 대한 뭐 나름 의지였는지,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그 김성곤을 통해서 박정희한테 손을 대려고 했더니 안 되니까 대구로 내려가서 이 마나님 박정희 형수를 찾아가. 박정희 형수가 김종필한테 얘기했고, 김종필이 그래서 황태성을 불러들였는데, 그러니까 정중하게 모셔갔죠. 그래서 그게 쟁점이 된 게, 김종필은 황태성을 안 만났다고 부인을 해요. 근데 황태성은 김종필을 만났다고 하고. 근데 내 생각엔 만난 것 같아. 근데 황태성도 박정희는 못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미군 측 첩보는 박정희를 만난 걸로 첩보를 만들어 놨어요. 못 만났다는 거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만날 수가 없죠. 자기 그 과거 전력이 미국에 의해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만났겠어요. 안 만났다는 거 알면서도 미국 입장에서 카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며 소문을 이렇게 쓱 흘리면 어떻게 돼요? 박정희 입장에서 전전긍긍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 길들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황태성이 그런 식으로 됐는데, 재밌는 게, 황태성 얘기 들어가면 이게 또 시간 많이 가는데, 그 황태성 사건의 판결이 이상해요. 법률 적용을 엉터리로 해서 박정희가 죽이고 싶지 않았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황태성의 변호사가 박정희의 변호사예요. 대구에서 자익 활동했었던 그 사람을 그 박정희 자기 선거법 위반 변호사를 선임시키고, 뭐 그다음에 법률 적용을 그거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잖아요. 나중에 바뀐 법률을 적용해요. 이거는 나같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판결을 내리니까 대법원에 가서 당연히 깨지죠. 그렇게 되면서 재판을 질질 끌어갖고 살려주려고 했는데, 아마도 그 박정희 정권 내부에 극우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형욱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주장해서 이제 결국 빨갱이 성을 이제 빨갱이 아니냐 한 데서 하나는 소문이 적에 돌았고, 또 하나는 박정희 자신의 경력이에요. 이게 우리 한 방에 훅 간다는 말 있죠. 선거 이틀 남겨놓고 호해를 뿌렸습니다. 이 호해가 뭐냐면은 박정희가 여순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이 서울신문이 박정희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신문 자료를 찾아내서 공개한 거예요. 그전에는 일단 문으로만 살살 돌다가 이 자료를 딱 선거 이틀 남겨놓고, 그건 뭐예요? 반박할 시간도 없이. 저걸 만들어서 동아일보가 호해를 뿌려서 200만 부를 뿌려버리니까 의학하고 이제 뒤집히고, 중앙정보가 총동원돼서 그때는 신문을 기차로 할 테니까 기차역에서마다 이제 회수하고 했지만 서울 시내에서는 소문이 쫙 퍼졌죠. 그런데 사실은 저게 박정희 당선시켜준 거라는 거죠. 이때 이제 박정희가 그 빨갱이로 몰릴 때, 요 결정적인 게 터지기 전에 신문에 광고를 쓰는 게 있어요. 사상논쟁 갖고 논문을 쓴 사람들이 이 광고를 안 봤어. 근데 그래서 내가 처음 찾아갖고 이제 했더니, 뭐, 나중에 이제 김상곤 의원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표창원 의원이 또 이거 어디서 신문 기사 들고 와서 읽고, 이제, 여기 이제 박정희가 자기가 빨갱이로 몰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메카시즘의 한국 악습의 보검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꺼먼 새우
굽기 전에는 회색이거나 까매요. 근데 그걸 메카시즘이라는 후라이팬에다 달달달달 볶아서 새빨간 빨갱이를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구워놓으면 빨갱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한민당, 즉,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윤보선이 한민당에서 이어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차제에 한국적 메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열에 투쟁합시다. 이게 박정희가 호소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호소에 맞춰서 이 호소에 사람들이 반응을 했죠. 왜? 그 당시에 연제제에 걸린 사람들, 신원조사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오히려 선거에서 박정희가 좌익이었다는 게 박정희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박정희 출신도가 경북아니에요. 경북가 55.64%를 얻었는데 여순 사건이 일어났던 전라남도에서 57%를 얻었어요. 자기 고향보다 더 얻었어요. 이 63년 대통령 선거가 정말 밤새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15만 표 차이 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500만 표가 700만 표, 거의 600만 표쯤 차이가 났잖아요. 저건 그 15만 표 차이가 난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표차가 적은 건데, 박정희가요, 호남에서만 35만 표를 차이를 윤보선을 따돌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호남표 갖고 이긴 거예요. 호남표로. 오히려 휴전선 가까운 서울에선 윤보선 표가 나왔어요. 군인들도 박정희 빨갱이라고 오히려 안 찍고 빨갱이로 몰렸던 사람들이 박정희를 찍어준 거예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지역감정이 약했던 거죠. 그런데 박정희가 집권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자기가 사상논쟁, 색깔론을 세게 벌렸고,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자기가 지역감정을 부추겼고, 색깔론과 지역감정을 박정희가 부추겼잖아요. 자기는 호남표도 당선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요건 제가 쓴 글인데, 억울했던 빨갱이 박정희의 비명을 기억하라. 이 박정희의 좌익 전력에 대해서, 이건 제가 빨갱이로 몰린 다음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 반어법 행위자 열자 뭐 그런 거 하는 것 때문에 몰린 다음에 썼는데, 박정희의 좌익 전력, 요걸 증언하는 사람이 그레고리 핸더슨이라고 폴리틱스 오브 폴텍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근데 우리 문정관 참사관을 지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내려와서 그때 군사 정권 내에 공산주의자에 대한 태제라는 아주 유명한 보고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앞부분은 박정희 얘기예요. 그런데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얘 공산주의자 맞였어. 근데 지금은 믿어도 돼. 그러니까 일종의 전염성이 없어. 그렇게 이 보고서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아주 여러 명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김종필이에요. 필을 둘러싼 여러 가지 파동들, 자의반 타의반 위유했다 그런 거에 대부분은 미국 측의 문제 제기, 그리고 그걸 알아들은 김종필파의 김종필에 대한 견제 때문입니다. 김종필이요, 책의 좌익 경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했지만 자기 좌익 경력은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김종필이가 아주 원조 보수로 불리지만 김종필이 좌익이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요가 아니라 그거 맞습니다. 저는 자료들이 차고 넘치는데, 예컨대 김종필이 서울 사대를 다니다가 군에 갔어요. 근데 지금도 서울대생들이 병으로 잘 입대를 안 할 때. 하나는 징병제도 아니었어요. 징병제가 아닌데 김종필이 왜 장교도 아니고 사병으로 군대를 갔을까? 그 당시에는요, 학생운동이나 사회활동하다가 좌익으로 몰린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도피하는 방법이 군입대예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서 군하고 경찰하고 협조가 잘 안 돼 있었어요. 뭐 나중에 이제 군대도 완전히 그 친일파 세상이 됐지만 그래도 군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경찰은 완전히 친일파 일색이었다면 군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상당히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협조를 잘 안 해주는 분위기여서 좌익들이 몰리면은 군대도 튑니다. 군대에서 상황을 보다가 김종필은 군대에서 상황을 보다가 장교로 이제 사관학교로 피해간 케이스죠. 언젠가 김근태 의원이 살아있을 때 김종필한테 가서 선배님이라고 불렀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아, 김근태도 학벌주의자라서 서울대 가서 그랬구나.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김근태 선배를, 김근태 의원을 비판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김근태가 김종필을 찾아가서 선배님이라고 호칭을 했던 건 저는 맥락이 좀 달랐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신 지금 원조보수지만 옛날 운동권 아니었어. 좀 착착하시오. 운동권 어떤 건지 당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처지에서 그렇게 보수 코스프레 보수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 좀 하라. 아마 그런 뜻으로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박정희 김용태도 이제 대전에서 알아주는 좌익이었고, 여기 이제 대구 상황. 이건 이제 경향신문 부일장학회, 부산일보를 뺏어서 5.16 장학회 만든 주역이었던 황용준인데, 이 사람도 좌익을 했어요. 박정희하고 대구사범 동기동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명이 대구의 트로이카인데, 김성곤, 엄민영, 백남옥입니다. 이 김성곤은 뭐 유명하죠. 쌍용 재벌인데, 황태성하고 또 단짝 친구였고, 이 사람의 쌍용의 종잣돈이 사실은 남로당 경북도당 비자금이에요. 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인데 김형우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김성곤이가 첫 번째 만든 기업 이름이 삼공물산인가 삼공기업인데, 삼공이라는 게 뭐냐? 공산당 셋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삼공이래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김성곤이가 그랬고, 그 밑에 백남옥이는 박정희의 외가 쪽 인척이 됩니다. 저기도 대구에서 좌익을 했었고, 그 옆에 엄민영이 박정희의 정치적인 스승이죠. 대구의 수자였다고 하는데, 박정희하고는 박정희 하숙을 잠깐 같이 했다 하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 엄민영이 주일 대사로 있다가 간 경변으로 이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살했다고 그래요. 엄민영은 옛날에 좌익을 세게 했다가 월북을 하려다가 잡혀서 월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아는 사람 통해서 월북을 안 한 걸로 그냥 했는데, 부인하고 아들은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애처가고 가정적인 사람이어서 부인을 그리워했고 아들을 많이 보고 싶어 했는데, 이북에서 아들이 대남 방송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일본 대사를 나가갖고 총련을 통해서 가족들을 수소문을 했는데, 그게 미국 정보기관에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또 김윤환의 형이죠. 김윤환의 형, 60대 킹메이커라고 했었던 경북 쪽에 그 형도 좌익을 했었고, 그 옆에 이원엽은 감사원장, 초대 감사원장이고, 그 밑에 이주일, 박정희의 단짝 친구였죠. 5.16을 같이 주도했었던 저 사람도 박정희랑 같은 세포원이라고 박정희가 불러서 이주일과 박원석 그랬고, 뭐 박정희 주변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좌익 투성이다. 근데 박정희는 완전히 전형이 된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특히 의심을 한 게 김종필이에요. 이 김종필이는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슬리퍼란 표현을 써요. 동면 중이다. 공산당을 하다가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이 그냥 슬쩍 우익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거예요. 그 김종필의 비서실장을 했던, 자민련 시절에 김종필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 중에 이동복이라고 있습니다. 극우죠. 그리고 훈령 조작 사건의 장본인이고, 그 이동복 씨를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나 한원군대라고 하는데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잘 안다고, 책에서 봤다고. 선생님 한번 인터뷰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옛날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한겨서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건 내가 직접 겪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5.16 나고 다음 날인가. 그거는 이제 보도 관제가 있어서 비보도를 전제를 하고 최고회의, 그든 최고회의 선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옛날 국회의사당, 지금 그 서울시의회 거기에서 내외신 기자를 한 200명을 모았대요. 그리고 김종필이 나와서 5.16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 김종필이 얘기를 하는데, 주어가 우리는이 아니라 나는이었대요. 나는 이래서 첫째 김종필이가 주역이다. 박정희 장도영은 허수아비고 김종필이가 주역이구나.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쫙 하여튼 5.16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데, 누군가가 질문을 했대요. 그 군사정권의 경제주의들 그래서 그 사회주의가 물론 뭐 소련식 사회주의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인도식 사회주의나 그럴 가능성이. 그래도 김종필의 첫마디가 사회주의 할 겁니다 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종필에 대해서 미국이 좌익으로 의심을 한 게 그 당시 분위기에선 당연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태성은 결국 사형이 됐는데 이 신문 편집이 참 기가 막히죠. 원흉도 깡패들도 모두 풀려나는데 황태성만 사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는 어떻게 됐냐. 피카소 크레파스가 있었거든요. 그걸 만든 사람이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들어가는 세상이 됐어요. 후라이보의 곽규석이라고 쇼쇼쇼 진행했던 유명한 사회자가 있죠. 그 코미디언인데, 그 사람도 그림이 나오니까 피카소가 그렸나 보다 했다가 또 잡혀가서 조사받고 나오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자기의 반공 이격을 좌익 전략을 이렇게 반공 국가가 엄청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7인의 여포도 같은 거, 이만희 감독, 배우 이혜영 씨의 그 아버지예요. 우리 이번에 마더에서 아주 놀라운 연기를 보여줬는데, 이 분이 반공 영화 만들던 감독인데, 7인의 여포도 반공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중공군이 우리나라 여성을 겁탈하려고 하는데 이민군 장교가 나와서 구해주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멋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인민군을 찬양했다고. 반공 영화 만들던 감독을 잡아들이는. 이 양반은 나중에 이제 박정희 찬양하는 그 영화도 만들었지만, 초기에는 박정희하고 이 군사정권하고 붙었습니다. 그 유명한 오발탄의 유현목 감독이에요. 오발탄도 이 실성한 어머니가 가자 하는 걸 북으로 가자. 그걸로 몰아갖고 이제 오발탄도 곤욕을 치렀었는데, 자기가 당했다가 이만희 감독이 당하니까 또 이제 음악의 자유라는 글을 쓰고 이제. 근데 반공법으로 걸기가 애매하니까 같이 걸었는데 반공법은 무죄가 나왔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춘몽, 봄꿈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누드가 처음 등장한 영화예요. 그것도 뒷모습 실루엣으로 흐릿하게 처리해서 꿈속의 장면으로. 근데 그걸 이제 사실은 달고 싶은데 반공법은 안 되고 춘몽 갖고 유죄를 건.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반공의 득세를 하게 되고, 영화가 조금 60년대 초반에 반짝하다가, 저는 오발탄 같은 문제의식 있는 영화, 마부 같은 영화들 나오고 좀 반짝하다가 영화가 다시 이제
깨갱하면서 이제 그 어떤 팔도강산식의 정권 홍보, 그다음에 사회 비판 없는 호스티스물, 엘로물, 뭐 에마 부인으로 가서 80년대까지 하다가 이제 사편제 거치고 CD 거치면서 이제 영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색깔론을 피는데 민주당은 빨갱이 플러스 전라도 이제 이런 색깔 이런 얘기가 이제 퍼져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 이 지도를 보고 이게 뭐야 하고 한참 헷갈렸어요. 그랬더니 전라도는 여기다 갖다 붙여라.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전라민주주의민공화국이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표창원도 김대중 노무현을 빨갱이라고 자기도 의심했었다고 이제 순상의 업적이 여기를 이렇게 이제